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민플러스 교육원장 김장호입니다. 한국진보대 정책위원장 주재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였죠? 골디락스. 골디락스. 제가 여기서 치매 가서 기억이 안 난다. 골디락스 얘기를 좀 했었는데. 먹기 좋은 스프. 장땡. 자, 근데 장땡. 지금 그게 사실은 진짜는 아니고,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내보내면서 또 이제 재택근무 같은 걸 하면서 소비가 진작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길어지고 있는 거죠. 길어지고 있다. 그 덕을 조금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런 거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상황을 끌고 가는 게. 그게 이제 임기치에 다 왔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어느 정도냐면 이제 올해 상반기만 해도 그 개인 소비 있잖아요. 그 네. 초과 저축에 의해서 이제 하고 임금 좀 오른 거 이걸 가지고 개인 소비를 미국 경제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것이 거의 그 GDP 상반기 성장률이 2%면 거의 그 개인이 소비로 그 메꿔주는 것이 거의 1.9% 정도 될 정도로 막대한 이 비중을 미국 경제에서 이제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제 초과 저축분이 이제 소진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기간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은 올해 상반기에 끝났다. 어떤 기간은 올해 하반기만 끝날 거다. 아니야,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수 있어. 이렇게 조금씩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흐름의 공통점은 뭐냐?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 소진되고 있다. 그럼 이제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지원금도 다 썼고 거의 이제. 네네네. 그 다음에 고용이 좋다고는 하지만 일자리의 질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죠. 임금을 계속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계가 서서히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시죠. 그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자, 근데 미국이 나름 고금리로 이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했지만, 뭐 상황이 괜찮다란 말이에요. 미국은 괜찮아요. 근데 그동안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그럼 미국이 이렇게 괜찮을 때 다른 나라들에 주는 영향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경기가 좋다는 것이 그러면은 전 세계가 경기가 좋다는 걸로 되는 거냐 하는 게 그러죠. 이제 문제인데 미국의 연착륙은 다른 나라의 경착륙의 조건으로 되는 세계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문제가 제국주의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달러를 풀었어요. 네, 그죠? 달러를 풀어서 연착륙이 되면서 쭉 가니까 그럼 뭐예요? 계속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릴 수 그럼 없다.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미국은 계속 그래가지고 돈을 풀어갖고 유지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다른 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강달러가 생기잖아요.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가 돈이 약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환율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어떤 문제를 삼중고를 겪게 되냐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문제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흔들흔들하고 이걸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서 길어지다 보면 미국은 연착륙 한다고 길게 가는데 다른 나라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경착륙의 조건이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이 돈을 풀어서 자기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 갖게 되는 역효과. 즉 미국의 연착륙은 다른 나라의 경착륙의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2009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결국은 미국의 경제 위기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 경제 위기를 누구한테 다 전파하냐? 그 당시에 이탈리아, 그리스, 대한민국 이런 데가 재정위기, 유럽의 재정위기가 다 하고 그 다음에 IMF 구조기금을 심지어는 그리스를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은 그래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고금리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가 똑같은 고통을 갖고 있죠. 지금 그쪽이 이제 5.5%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5%라고요. 이거 계속 그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들이 당연히 어디 가겠어요? 우리나라 있겠어요? 그죠. 아니죠. 미국으로 다 간단 말이죠. 미국으로 가면은 환율이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그 돈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 지금 엄청나게 GDP 비율로 가장 높거든요. 부채 가계부가 가계 부채가 높아지니까 우리나라 서민들은 지금 죽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연동되는 겁니다. 미국은 그나마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지만 제3세계 국가들은 다 지금 위기 상황,
예, 봉착하게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제국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그렇죠. 나라들을 착취하는 그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골디락스 얘기하고 뭐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게 뭐 좋은 일인 줄 알고 와 하고 떠드는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재앙일 수 있다. 네, 그 약탈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수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안 되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네요. 아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연착륙을 하면 우리는 경착륙의 조건이 되는데 네. 미국이 경착륙을 하면 네. 다른 나라는 박살이 나요. 끝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인 게 이게 경착륙만 착살나지 이제. 예, 김장우 원장님이 지금 뭐 5.5% 얘기하셨는데 그 미국의 금리가 5.5%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전문가들이 연말까지 지금 뭐 예, 중동 사태 때문에 또 물가 올라가면 그거 잡으려고 또 금리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6% 정도까지 갈 거다. 그런데 S&P가 뭐라고 했냐면 시장평가는 내년도에 7% 이상 갈 수 있다는 거죠. 금리 7% 이상 가면요. 미국도 어렵지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7% 가면 우리나라 3.5% 버틸 수 있겠어요? 다 달러 빠지는데? 그럼 4%, 5%까지 올라가야 돼요. 네. 지금도 2% 정도뿐이 차이 안 나거든요. 네. 5.5%, 3.5%인데 상단이. 그랜도 버티기 어려운데 7%까지 올라가 보세요. 우리나라 5%까지, 6%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그야말로 네. 그런데 지금 외환 보유고 갖고 있는 거 전부 이 세수 부족하다고 다 땡겨 가잖아요. 윤석열이 그러고 있거든요. 여행 25조, 다닙니다. 예, 25조 이제 외평채라고 하는 돈이 있어요. 예, 금리를 막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달러가 올 때. 그때 돈 풀라고. 그런 걸 지금 세수 부족하다고 다 풀고 있어요. 다 끌어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경제는 한번 크게 터질 위험이 있네. 심각한 상태예요. 거기다가 그 윤석열 정부도 문제고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문제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금리를 이제 3%를 묶어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 덩어리가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폭탄이 이제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서 나중에 벌어지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까뜩하면 그냥 터지게 되는데 그럼 제일 현재 우리 한국 경제에서 가장 최고의 화두가 뭐냐면 가계부채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가계부채를 줄이려면은 어쨌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금리를 올리는 게 나아요. 그나마 그래도. 그렇죠. 올려야 이제 이 가계부채를 줄이게 되고 나중에 터지는 이제 이 데미지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게 윤석열은 오히려 돈을 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폭탄이 더 커지고 있는. 오히려. 그래서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게 올 초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벌써 40조 풀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했어요. 50년 만기 생각해보세요. 30살 때 대출 받으면요 80세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은행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출을 해가지고 돈을 풀었어요. 신생아론이라는 것도 낼라 그랬어요. 최근에 신생아한테 대출해 주는 거예요. 미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돈 푸냐? 건설 경기가 바닥치니까. 돈 푸니까 집 사라는 거. 집 사라는 신생아 한번 받아보시려고? 애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신생아는 안 되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나중에 뭐든 나오면 죽은 사람 대출해주고 나와야지. 그 옛날 거 제가 백골증포처럼 삼정문란 할 때 윤석열이 얼마나 창의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말려. 거품을 너무너무 키워서 지금 내년 이후에 진짜 이 거품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구만. 눈이 지금 막 불어서 이것도 안 되니까 막 바람개비로 막 불어넣고 있는 거야. 심각하구만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마음은 털끝만치도 없고 어떻게든 순간순간 위기나 넘겨보자. 총선이나 치르고 그러고선 터지면은 그땐 쿠데타를 키든 뭐 계엄령을 때리든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중의 이익이라는 건 이것 많고도 생각을 안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역사상 진짜 최악의 정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착륙이 되면 다른 나라는 경착륙의 조건이 되고. 근데 미국에 만약에 연착륙으로 가냐 이거예요. 또 그러면 연착륙으로 가긴 가는 거냐? 계속 갈 거냐? 여기 이제 뭘 못 갑니다. 연착륙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몇 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가요. 지금 뭐 5.5%가 넘어간다니까요. 빌 에크먼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워렌 버핏이라고 있잖아요. 투자의 기대. 네. 이 사람보다 그 수익률이 1,500%예요. 오,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워렌 버핏이 고개를 숙이고 나이도 나보다 젊어. 근데 그렇게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8월 달에 그 피치가 그 위험 경고 내리면서 강등했을 때, 신용등 강등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국채 팔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채 팔고 있어. 미국의 국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안전자산이 미국의 국채거든. 그거 팔고 있어. 그리고 조금 있으면 5.5% 될 거야. 근데 지금 5.5% 넘어가고 있어. 30년. 그러면 그 이자만 갚는데도 미국은 허덕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자가 천조보다 많이 낸다니까. 그 이자만. 그러면 미국이 그거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그 국채를.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미국은 어느 시점에 지금은 연착륙하려고 안간힘을 쓰면 어느 시점에서는 경착륙 될 거야. 떨어진다. 그게 미국으로서는 뭐냐면 내년 대선 전까지는 어떻게든 윤석열이랑 똑같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버텨지냐고. 바이든 윤석열이 똑같구만 입장에. 네, 버텨지냐고.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 제목이 딱 이래요.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 잘 나간다는데 왜 등급이 2등급이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국채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풀어서 연착륙을 시키고는 있지만 결국 그게 자기 안에서는 그 저기 국채 떨어뜨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망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국채 거기다가 이번에 그 상향해가지고 그 단기 국채로만 1조를 해가지고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누가 사주냐고 이런 문제가 내재돼 있는 거죠. 그러면 국채가 이렇게 하락하면 앞으로 얘네가 달러를 찍어서 연명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살 데가 없는 거죠. 그죠? 찍어봤자. 그걸로 뭐 이제 코나 닦던 거 해야지. 미국이 국채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국채 금리를 올려야 돼요.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채를 따라서 회사채가 올라갑니다.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회사채 금리 따라가려면 은행 금리가 올라가요. 그걸 은행채 금리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금리 막 올라가죠.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막 올라가요. 그 왜 올라가냐면 미국의 국채가 올라가니까 따라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 때문에. 기준금리와 다르게 국채 시장은 따르게 움직이거든요. 이거랑 연동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국채 올라가고 은행채 올라가면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요. 이게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연동되어 있어요. 미국이 눈 깜짝하면 우리는 감기예요. 그래서 이 경제 위기는 미국의 경제 위기는 다도 우리나라의 경제 파산 정도 갈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상태. 굉장히 위기 상태입니다. 안도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미국이 현재 연착륙이 되고 있고 골디락스다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거 아니야? 경착륙은 아닌 거 아니야라는 그 요인이 돈을 푼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풀었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된 충동된 이런 이제 미국 경제 안에 그런 내재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하나 있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 보면 제가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이 골디락스 온대. 이렇게 하다가요. 2주 후에 석유가 $100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돼요. 또 좀 있다가 또 뭐 연착륙해서 미국 경기가 너무 좋대. 또 좀 있다가 뭐예요.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국채가 뭐해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주, 3주 간격으로 매일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뀐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그죠? 그 다음에 니제르 그 사태, 그 다음에 최근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이러면 이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란이 개입하는 순간 호르무즈 봉쇄되고요.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전 세계의 석유 물동량의 60%가 넘어요. 그렇죠. 그럼 $100 넘고 막 $120, $150 옛날 오일 쇼크 이상으로. 그거 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거 전면전 가면요. 저 중동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전면전 가면 미국 경제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럼 이제 2판 4판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끝 아니에요, 끝. 지금 쉽게 하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도 미국의 패권이 추락하면서 생긴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 없잖아요, 미국이. 패권이 추락하는 중이라서 생기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에 의해서 미국이 무너지는 거는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마지막 잡은 그 선도 동아줄도 결국은 썩은 동아줄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예. 이거는 뭐 미국 놈들 망하는 거는 저는 상관없어요. 망하든 말든. 근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경제력하면 우리는 끝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말을 타다가 이렇게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네. 근데 갈아타다 넘어지면 더 아프잖아요.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뭐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겠지만 망치는 길로 질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안 있지 않습니까? 뭐 미래에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한국은. 뭐 그런 거를 아주 짧게 몇 가지만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먼저 얘기해. 저는 뭐 미래 저도 이제 한국 경제 살리려면 강하면 그러면 뭐 한국 경제 무너지네요. 그러면 지금 뭐 하면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봐요. 금사하면 됩니까? 저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우리 경제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냐 말이야. 그럴 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금살 때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윳돈 생기면 한국 진보연대 지원하고 전농 지원하고 민주노총 지원해야 된다. 민플러스도 민플러스도 지원해야 된다. 예. 통일시대 연구원도 지원해야 된다. 그게 투자한 그게 가장 정확한 투자다. 지금은 윤석열 쓰러뜨려야지만 우리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두 번째 장기 전망 우리 장기 전망 쓰러뜨린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같은 다음에 저는 그래서 집권을 준비해야 된다. 집권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집권한 다음에 이제 경제를. 뭐냐면요. 일단 이게 금융 시스템이잖아요, 달러. 그래서 달러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또 뭐 브릭스 이렇게 뜨는 데 많잖아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보니까 뭐 양다리도 아니야. 요즘은 3다리래요. 근데 그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정부가 서야 되지. 역량이 있어야죠. 역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가정하고. 그거 하면 이제 이렇게 브릭스하고도 하고 또 중국하고도 하고 이렇게 넓혀야 돼. 탈달러화. 그렇죠. 탈달러. 이거를 해서 결과적으로 뭐 탈달러하고 통일경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주경제, 통일경제 하면 이거 다 얘기들 냅니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하고 그리고 내수를 키워야 돼. 내수를 키워야 돼. 그러니까 미국 거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야지 우리나라에. 그렇죠. 부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 이런 거를 해결해서 내수를 키우고 남북 통일을 하고 러시아 북방 경제로 나가고. 그렇죠. 저기 물리혁명까지. 그렇죠. 물리혁명까지. 바로 북한하고 열린데 통일경제가 다. 네, 그러면 11월 11일 총궐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언하신 대로 7월 달에 퇴진. 더 빨리 되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제가 뭐라 안 할게요. 그거 뭐 땡기는 거 늦어지는 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제 책임질게요. 자, 거기에 총 집중해서 우리가 빨리 살 길을 열어놔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나라도 끝장나고 우리 서민들의 삶도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될 겁니다. 자, 싸우는 길만이 살 길이다 라는 걸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